이게 심리가 또 바뀌어요. 안 오를 것 같아라는 심리가 확산이 돼버리게 되면 이거는 사라고 해도 안 사거든요. 상승하는 게 고통스러우냐 하락하는 게 고통스러우냐라고 하면 하락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집값이 상승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책 새로 나왔습니다. 책 내용은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 또 아파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오르느냐 아니면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요인별로도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보시기 바랍니다. 돈 안 아까울 겁니다.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정책이 없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제들이나 정책들이 아마 주식시장에 적용이 되면 주식 아마 망할 겁니다. 양도세 45% 부과시키면 주식시장이 멀쩡할까요? 쉽지가 않은데 부동산은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비중이 50%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한 40%, 30% 수준. 우리나라는 70%, 80% 정도 수준이 부동산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누구나 내 집을 가진 사람들도 초미의 관심사고요. 집이 없는 그 무주택자들도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관심이 많고, 또 전세도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가 살다 보니까 임대차 문제가 또 맞물리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바라보는 이제 부동산과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 집만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본다면 개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지하철을 개발한다든지 도로를 만들다든지 인천공항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공급, 주택을 또 공급해야 되잖아요. 민간한테만 맡기면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까요? 필요하면 신도시도 개발해야 되고요. 또 공급에 따라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수많은 규제와 법률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얼마나 난개발이 될까요? 그러니까 학교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적정 수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도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그냥 니들끼리 좀 알아서 잘해봐. 그냥 우리가 대충 해줄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사람 심리라는 게 막 오를 때는 어때요?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뭐 이런 마음이 막 조급증이 들면서 관심 없던 사람들도 투자에 막 유입이 되면서 이제 과수요가 생기면서 오버슈팅이 되죠. 안 좋을 때는 어때요? 필요한 사람들도 안 사거든요. 안 오르는 집을 왜 사? 그냥 전세로 가지 해서 안 좋을 때는 또 언더슈팅이 너무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인 개입을 할 때는 세금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출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직접적으로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버슈팅이 되면 집값이 너무 올라. 와, 이 너무 과열인데? 정부가 생각했을 때 너무 심각해 라고 하면 팔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세율도 올리고 뭐 중과세하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다 중과세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대출 규제도 막 하고.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정책이 한 개 나와서 클리어 돼버리면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곡 인지를 하죠. 만약에 강남을 규제해요. 그러면 규제를 하니까 더 오르겠네? 좋은 지역이니까 규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좌표 찍어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법을 세본 지역들이 법을 세본이라고 하니까 더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규제를 하면 꼭 그 길을 해야 돼? 규제하니까 뭐 강북으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 규제하니까 지방으로 가고 원정 투자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투자 심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물고 물리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오르는데 통계가 잡히는데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가 묻고 나니까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해서 보유세도 강해지지만 취득세? 양도세에 꽤 무거워지니까 사람들이 또 안 팔죠. 1년간 면제는 됐지만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까지 갔거든요. 3주택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에 75%, 지방세까지 82.5%면 10억 남으면 7억 이상의 돈을 국가에 내고 내가 3억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팔겠냐고요. 안 팔죠. 내가 대출이자 다 내고 고생해서 투자했는데 나라에 70% 정도 낼 만한 애국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애국자가 아닙니다. 독립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50% 이하 적정한 수준이면 팔겠는데, 이제 최근에 2020년, 2021년 이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다주택자들은 나는 못 팔겠어. 70% 세금 내고는 못 팔겠어 라고 이제 가지고 가죠.
나는 세금 부담 안고 갈래.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어떤가요? 2030도 그렇고 관심이 없다가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안 내놓게 되고 입주 물량도 부족하니까 몇 개 안 되는 매물을 사니까 이게 신고가 행진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반대 경우가 생기죠. 이게 심리가 또 바뀌어요. 안 오를 것 같아라는 심리가 확산이 돼버리게 되면 이거는 사라고 해도 안 사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부 입장에서는 둘 다 고통스러운데 상승하는 게 고통스러우냐 하락하는 게 고통스러우냐라고 하면 하락하는 게 더 고통스럽죠. 집값이 상승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부 입장에서 그건 욕먹는 거죠. 맞아요. 민심이 나빠지고 욕먹는 거죠. 욕먹는 거. 왜? 무주택자들은 뭐야 너 믿고 집 안 샀는데 집값 오르니까 막 민심이 이반되고 표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다주택자들은 돈을 벌어서 좋긴 한데 규제가 되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욕하죠. 그러니까 양쪽에 욕을 먹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욕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수가 일단 줄죠.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재정에 서울시나 뭐 고양시나 수원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양도세는 국세예요. 종부세도 국세죠. 물론 종부세는 나라에서 걷어서 이제 지방으로 교부를 해주긴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수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가 줄죠. 집값이 오를 때는 소비가 늘어요. 사람 심리가. 5억짜리 집이 7억 되고 10억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부자 된 것 같지 않아요? 명목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나 이제 10억대 부자인가? 20억대 부자인가? 소비가 늘리죠. 그래서 남자분들 차 바꾸고 싶을 때 집값 오를 때 차 이제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부인한테 우리 차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하면 자산 가치가 5억이었는데 이제 10억이 되니까 그래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10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는데 눈치 없게 우리 차나 바꿀까 하다가 이제 박살 나는 거죠. 너 정신 못 차릴래? 돈 더 벌어와 대출이자 내기 힘들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허리끈 졸라매죠.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데 소비를 늘릴 수는 없어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죠. 또 부동산에 맞물려 있는 게 아파트 시장도 건설회사들도 심리가 죽고요.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는데 공급 물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고요. 그게 인력 시장이나 자재 시장, 인테리어, 가구 업체들, 가전 업체들까지 다. 가전 업체들도 우리 이사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바꾸더라고. 가전 제품도 바꾸고 소파도 바꾸고 그런 수요까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이제 가계부채의 문제가 되죠.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상환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물론 뭐 40%, 30% 정도 대출해주면 괜찮겠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부양책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양책을 써야 되죠. 왜? 아니 잘못하면 나라가 경제가 큰일 나는데 그래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요.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진보 정권이 잡으면 규제를 좀 하고 보수가 잡으면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나오는 거지 진보면은 뭐 규제를 강화하고 보수면은 풀어준다. 보수가 할 일 없어서 풀어주냐고. 진보가 할 일 없어서 규제를 하냐고요. 시대 흐름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했는데 왜 많이 했겠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왜 집값이 올랐어? IMF 때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죠. 더 과거로 가볼까요? IMF 이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88 올림픽 할 때 이거 기억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인데 집값이 급등하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직장도 구하고 이제 결혼하고 집이 필요하잖아요. 절대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오래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폭삭 망하고 1953년부터 리셋해가지고 원조 받아서 다시 시작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아파트 개발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10년, 20년 동안 지어보니까 얼마나 지었겠냐고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급등하죠.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규제를 하죠. 두 가지를 다 했죠. 1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서 공급 물량을 왕창 늘려주고 두 번째는 규제를 하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규제를 어떻게 했냐면 양도세 지금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지금은 2년 거주, 2년 보유잖아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만 하면은 12억이죠.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로는 3년 보유 5년 거주였거든요. 비과세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지금은 2년인데 3년을 거주해야 되고요. 5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보수니까 규제를 풀어주나? 토지공개념이라고 있는데 토지 소유 상한제, 토지를 많이 못 가지게 하고 토지 개발하면 돈을 환수하고 뭐 이런 규제인데 지금 토지공개념 얘기 나오면 어때요? 문재인 정부 때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막 여론이 사회주의냐 빨간색이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어디 자본주의를 규제하려고 그래. 토지를 못 가진다고 막 이렇게 가는데 토지공개념을 시행한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에요. 보수예요. 토지공개념을 폐지한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냐고 진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왜 풀어줬어요? 김대중 대통령? IMF 경제 위기 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냥 빗장을 다 해제시켜 버렸죠. IMF 경제 위기가 왜 왔냐고. 노태우 대통령이 1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200만 호, 1기 신도시는 30만 호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200만 호 공급 계획을 하고 규제를 해서 집값을 안정시켰어요. 안정되니까 할 일이 없어.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뚝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안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대책이 안 나왔던 시절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에요. 나올 게 없어.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했죠.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그거 큰 거 했죠. 그거 할 여력이 생겼는 거죠.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오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서 한 2년 반 동안 그게 우리나라가 그때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살려야 된다고. 금목이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 막. 금을 모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망하는데 나라도 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나라에 주면 되나. 어떻게 됐든 간에 극복을 합니다. 모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극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규제를 다 풀고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했어요.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다 푼 줄 아는데 4년 풀고요. 마지막 1년은 이제 규제를 합니다. 오, 큰일 났다. 집값이 이상하네.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부랴부랴 규제를 하는데 못 잡죠. 한번 불이 붙어버리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폭주 기관차하고 똑같거든요. 부동산은. 잡아야 될 때는 브레이크 잡아도 안 멈추고요. 멈춰야 될 때는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폭주 기관차하고 똑같은데 이제 달리기 시작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보니까 집값이 이제 막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규제들 양도세 중과세 나오고 쏟아붓는데 비웃기라도 하듯이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 공급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2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죠. 안 잡혀. 막 안 잡히다가 이제 MB 때 잡고 주택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2기 신도시들 물량이 좀 나오면서 안정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2010년에서 2012년도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어려웠는데 2기 신도시 물량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또 주택시장이 또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MB 마지막 박근혜 정부 때 주택시장 침체가 되니까 큰일 난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수도 안 들어오죠. 경제 성장률은 안 좋아지지. 뭐 총체적 난국이 되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뭐 1주택자 집을 사면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도 주고 제발 집 좀 사줘. 우리가 5년 동안 양도세 안 받을게 라고 해서 당근을 막 집어 던져요. 근데 안 사지. 서울 사람들은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샀단 말이에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방에서 부산, 창원에서 원정 투자를 들어옵니다. 원정 투자. 그래서 원정 투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서울로 수도권으로 원정 투자 들어와서 1기 신도시들, 2기 신도시들 입주 물량들이 막 주워 담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기 신도시의 평촌, 뭐 삼본 중동에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배 아파 죽지. 서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사지. 지방 사람들은 무지하게 샀어요. 1억 가지고 오면 아파트 한 3채, 4채씩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5년은 시장 상황에 달려 있는 거죠. 집값이 또 올라요. 예상과 다르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더 강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택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약간 정상화하는 수준. 보유세나 양도세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 중과세 정도 빼줄 거고요. 보유세도 아무리 봐도 너무 좀 과해. 이제 시장이 안정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막 과도한 규제를 했다면 이제 안정이 되니까 요 정도 낮춰줄게 해서 이렇게 정상화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고요. 세금도 그렇고요. 대출 규제도 이제 LTV 80%까지 완화해준다라고 하잖아요. 생애 최초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 완화해주는 건 아니고요. 집을 사야 되는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상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규제 완화 시그널로
보면 안 되고요. 과도한 규제가 이제 집값이 좀 안정이 되니까 정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혹시라도 만약에 정부가 바라볼 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면 하한선 아래로 언더슈팅이 되는데 너무 심각해 라고 한다면 정상화 수준이 아니고요. 5년간 양도세 안 받을게. 특례를 준다든지 취득세를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전매 제한도 다 풀어버리게 되고 좀 더 강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상화하는 과정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공급 계획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공급은 중요하니까 공급은 타선 기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8년, 10년 걸리니까 서울도심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 할 거고요. 3기 신도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공급 계획들도 상당히 조정이 될 겁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주택시장이 더 죽어버리니까 이미 공사 들어간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계획을 잡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도 하남,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있잖아요. 애들은 추진하겠지만 추가로 발표된 신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도시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류가 되거나 무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정책은 제가 기본적인 건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보자면 교통 대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세금 규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공급 계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급 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을 보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겠다.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급 계획 나왔는데 저는 250만 원 믿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200만 원가 안 되거든요. 다 합쳐도. 근데 250만 원을 나올 수는 없는데 이 250만 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요. 서울에 250만 원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해서 250만 원이고 그것도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 게 원래 공급 계획들 있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뭐 레미안이나 아이파크나 뭐 현대에서 공급하는 계획들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다 포함한 내용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원가 주택이라든지 공공이 좀 개입을 해서 윤석열표 정책 주택을 10만 원, 20만 원 좀 더 공급한다는 의미지 공공이 윤석열 대통령이 250만 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급 계획은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공급은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은 상시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사업 규제 완화할 거고요. 1기 신도시들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 완화하려고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빨리는 안 될 겁니다. 1기 신도시 시간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임기 5년 동안 뭐 1기 신도시가 빨리 돼가지고 뭐 재건축이 되고 뭐 공사에 들어가고 이런 거 기대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공급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을 만드는 거고요. 계획을 만들어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15년에서 20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정비사업이 그렇게 걸려요.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저는 임기 동안에 특별법 만들면 다행 아닐까. 그럼 특별법을 만들고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죠. 조합 설립도 해야 되죠. 건축 심의도 해야 되죠. 사업 시행 계획, 뭐 관리 처분 그거 하려고 하면 15년 걸리거든요. 또 조합원들끼리 가만히 있나? 분쟁 생기잖아요. 한쪽에서는 리모델링 하자, 한쪽에서는 재건축 하자, 무슨 소리냐, 기다리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5년, 20년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GTX가 이제 핵심이죠. GTX가 A, B, C가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A는 이제 동탄에서 일산, 파주까지 계획이 잡혀 있죠. 있는데 이걸 연장하겠다라고 합니다. 평택까지.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연결이 되고 GTX C는 원래는 수원에서 금정 찍고 뭐 동두천인가 의정부인가 일단 그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평택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 동두천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A, C는 연장을 좀 해주겠다. A는 지금 공사 들어갔고요. B, C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D, E, F까지 또 과감하게 발표를 합니다. 욕심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DF 노선은 이제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의 수도권 대부분 지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거의 촘촘하게 다 순환 노선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연결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주까지도 연결이 되고 대부분 지역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는데 물론 되면 좋겠죠. 공약 내용에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추진은 하겠지만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는 것만 해도 5년 내에 저는 계획만 잡혀도 성공 아닐까. 입주까지 기다리려면 20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분당선도 이번에 이제 연장됐죠. 원래 광교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연장되다가 지금 강남에서 신사까지 연장됐잖아요. 광교 개통되고 신사까지 연장하는 게 10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교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 계획이 있는데 아직도
착공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어도. 그러면 이제 공약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는 DEF가 언제가 될까? 계획 잡기도 어렵고요. 저는 20년 바라보거든요. A는 착공 들어갔고요. 2027년인가 2028년이 완공 예정이고요. B하고 C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5년 내에 착공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A, B, C가 언제부터 추진된 줄 아세요? A는 2008년도인가?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부터 GTX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공사하고 있거든요. 몇 년 걸렸나요? 2010년부터 잡아도 12년 걸렸잖아요. 거의 12년, 15년 만에 이제 A가 그나마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한 개가. 나머지는 아직 착공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착공 들어가고도 5년 이상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EF는 아직 계획도 없어. 세금하고 이제 대출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처럼 막 집값이 막 오르거나 막 급등하던 그런 시절이라면 규제 완화 해줄 수 있을까요? 겁이 나서. 양도세 1년간 중과세 면제도 어렵고요. LTV 생애 최초지만 LTV 80% 자신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못 할 겁니다. 왜? 말하는 순간 집값이 폭등하니까. 근데 요즘 금리 인상이라든지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생애 최초 LTV 80% 해준다 그래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을 이행하기는 좀 더 좋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TV 80% 생애 최초 해주고요. 근데 잘 봐야 될 게 아직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꽉 잡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거고요. DSR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족쇄는 남아있다. 세금 규제도 잘 보면은요. 양도세 1년간 한시적 면제해줬잖아요. 이게 시장 안정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오래 걸리잖아요. 3기 신도시 입주하려면 아마 한 2028년? 7, 8년 정도 돼야 빨라야 입주할까?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 있으니까 그걸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집주인들이 이제 팔아요. 매물이 나와.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물론 사겠다라는 지금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수요가 그렇게 안 늘어나죠. 그럼 공급은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1년간 면제. 그리고 나오는 거 보면 보유세 좀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물론 보유세 부담이 좀 줄어들면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겠다라는 집주인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 생각해 보면 지금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을 그렇게 자극할 만한 그 정도의 요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서 집값 올라주길 바라는 거지 지금 같은 분위기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주식도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분위기에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갈 무주택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이제 두 부류가 있잖아요. 자금이 부족해서 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분들이 있고요. 살 생각이 없는 무주택자들도 있거든요. 능력은 되는데 굳이 나는 집 지금 안 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LTV 완화해 준다고 해서 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기다렸는데 살 생각이 없는데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필요한 사람들은 LTV 완화가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죠. 30대인데 예비 신혼부부예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집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금 여력은 좀 됩니다. 대기업을 다니거나 뭐 공기업을 다니거나 소득도 좀 괜찮아요. 괜찮고 뭐 집안도 나쁘지도 않고 그 정도 되는 분들 어차피 필요한데 부모님한테 좀 받으려고 했는데 뭐 LTV 완화해 주니까 이 기회에 그냥 대출 상환 능력이 되니까 좀 그래 좀 도움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고민은 되겠죠. 요즘 시장 분위기가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다 보니까 계산기는 좀 두들겨 보겠죠. 일단 집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본 원칙은 저는 1주택은 보험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 계속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돼요. 지금 단기간에는 전세가 좋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만 주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제일 나쁜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인 줄 아세요? 전세가 많이 올리는 집주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실제로요. 집 언제 사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니까 더러워가지고 내가 집 살래.
통계 결과도 그런 게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나와요. 더러워서 집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계산해가지고 오를 것 같으니까 집 사고 이런 분들보다 사버릴래 이렇게 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면 이 기회에 그냥 사버릴래 하는 분들이 많고요. 집주인이 안 올려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에 고생했던 거 생각나서 우리 신혼부부 나 안 올릴 테니까 편하게 살아오라고 해서 10년을 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안 올렸으니까 저도 이어받아서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시세대로 받을까요? 시세대로 받겠죠. 그럼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 3배 올랐겠지. 2배에서 3배 정도. 집값 오르는 것만큼 전세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올려주든지 나가서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집을 안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샀어야 되는 거죠. 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편하게 잘 살아가지고 10년 동안 기회를 놓쳐버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는 사야 되고요. 항상 언제 살까에 대한 우리가 계획은 마련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선택할 건 그거죠. 지금 사느냐 전세 살다가 좀 기다렸다가 사느냐 아니면 3기 신도시를 도전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신 분들 무주택인데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돈도 좀 있고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저는 내 집 마련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미래는 모르니까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이 그걸 100% 예측을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되죠. 신용대출 받고 풀 베팅 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50%안 넘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LTV 뭐 생애 최초 80% 해준다라고 해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80% 분위기도 아니고요. 50% 이하, 가급적이면 한 40% 이하 정도로 LTV 잡고 30%도 좋고요.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대출 한 30%만 받고 부모님한테 약간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기도 어렵고 대출 받기는 좀 부담스럽고 모아둔 돈도 좀 부족하다. 근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야겠다, 안 되겠다. 지금 아니면 나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내 친구 몇 억 벌었다잖아. 우리 빨리 사자. 이렇게 막 조바심, 불안감에 좀 많이 샀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감, 조바심을 좀 버리고요. 차분하게 생각해서 그래 필요하고 내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면 좋고요. 상황이 여의찮다면 저는 전세 살면서 기회를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4년 청약하고 있고요. 본 청약이 한 2024년? 빠르면 늦어도 2025년, 6년 정도 되면 본 청약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금방 갑니다. 시간. 4년, 5년 내에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면 분양 물량이, 본 청약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번 기회가 뭐냐면은 나는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 자녀가 없어서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고 청약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3기 신도시를 계속 기다려도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2기 신도시 때도 그랬는데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주택시장이 막 오를 것 같으면 막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주택시장 분위기가 침체가 되거나 반전이 되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거나 축소가 되면 안 사요. 사야 될 사람들도 안 사거든요. 그러면 미분양도 나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떨어지니까 가점이 낮아도 잡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정부가 규제도 풀어주잖아요. 분양권 전매가 풀리면은요.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돈 벌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2026년, 7년 정도에 입주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나는 입주할 생각이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매물로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가격이 비싸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주택시장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면 피가 막 붓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피도 굉장히 낮거든요. 2기 신도시도 그래서 분양가의 10% 정도? 원래 계약금이 10%잖아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주면은 34평 아파트 샀거든요. 조금 분양가는 올랐겠지만 가점이 안 되거나 아니면 행여나 1주택자들 혹시라도 한 5년 내에 아니면 5년 후에 그런 기회가 되면 저는 3기 신도시들은 하나씩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계산은 그런데요. 좋긴 좋잖아요. 좋긴 좋은데 그 상황이 되면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들도 내놓는 거고요. 살 사람들도 안 사요. 12년도, 13년도에 기회가 굉장히 좋았는데 서울분들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그 좋은 신도시 시범단지에 34평 아파트를 5천만 원 주면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은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거는 물론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필요하고요.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너무 쫄지 말고
지금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되면 저는 3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마지막 신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 구조나 생각해 보면 4기까지 나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15년, 20년 지나면 우리 인구가 절대 인구가 진짜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기가 마지막이고요. 신도시 좋잖아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면 저는 수도권 지역이라면 3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거주 만족도가 있는 지역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혹시라도 주택시장이 좀 침체돼서 좀 급도 나고 쫄리더라도 2025년에서 한 2028년 사이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적극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집 마련은 저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숙제이자 해야 되는 책무이고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지금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필요하신 분들은 자금 수요에 맞춰서 무리하지 마시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무리하고 지금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몇 년 후에도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불안감, 초조함 때문에 이렇게 좀 실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